자장자장 꿈꾸는 동화. 북마더 책 읽어주는 엄마.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물에 빠진 곰아저씨. 숲속 마을에 오동보동 살이 찌고 울끈불끈 힘이 세고 아주 욕심 많은 곰아저씨가 살았어요. 아저씨는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죠. 노루 아줌마가 곰아저씨를 찾아왔어요. 꿀 좀 나눠주세요. 아기 노루가 너무 아파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싫어요, 싫어! 곰아저씨는 손을 내저었어요. 낑낑, 낑낑. 너구리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힘들어했어요. 이봐, 곰서방, 내 짐 좀 들어주겠나? 싫어요, 싫어. 곰아저씨는 어슬렁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쫙쫙 비가 내리고 우르릉 쾅쾅 천둥도 쳤죠. 크르릉 산비탈이 무너지고 떼구르르 바위돌이 굴렀어요. 동물들은 동굴 안에 모여 꼼짝도 하지 않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반짝 해가 떴어요. 동물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어요. 숲속 마을은 엉망이 되었고요. 토끼네 가족은 집을 잃고 오소리는 다리를 다쳤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죠? 동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어요. 곰아저씨에게 부탁해봅시다. 여우 아줌마가 말했어요. 곰아저씨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고 부자니까 도와줄 거예요. 동물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 맞아. 그래요. 그렇게 해요. 동물들은 곰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자네, 우리를 좀 도와주게. 사냥 할아버지가 부탁했어요. 곰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싫어. 우리끼리 해봅시다. 다람쥐 자매가 팔을 걷어붙였어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동물들이 모두 찬성을 했어요. 곰아저씨는 낚싯대를 메고 개울로 갔어요. 커다란 물고기가 펄쩍 물 위로 뛰어올랐죠. 아저씨는 획 낚싯줄을 던졌어요. 쿵! 아저씨는 그만 바위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불어난 물이 와락 아저씨를 덮쳤죠. 곰 살려! 아저씨는 고함을 질렀어요. 노루가 마침 그 모양을 보았어요. 큰일 났어요. 곰아저씨가 물에 빠졌어요. 노루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동물들이 모두 강가로 달려왔어요. 이 줄을 잡으세요, 아저씨. 토끼가 칡넝쿨을 던졌죠. 영차. 동물들은 힘을 합쳐 곰아저씨를 구해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온 곰아저씨가 얼굴을 붉히며 인사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지.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어요. 곰아저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옛날 깊은 산속에 커다란 호랑이가 살았어요. 어느 겨울 산에 어찌나 눈이 많이 내렸는지 호랑이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굴 속에 갇혀 지내기만 했죠. 꼬르륵 꼬르륵. 아이고, 배고파. 더는 못 참겠다.
나가서 생쥐라도 잡아먹어야지. 호랑이는 먹이를 찾아 산속을 헤맸어요. 그런데 생쥐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래, 저 아래 마을에 내려가면 먹을 게 있을 거야. 호랑이는 밤이 되자 어슬렁 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마을은 눈에 덮인 채 조용했죠. 호랑이는 어느 외딴 초가집으로 살며시 다가갔어요. 마침 외양간이 있어 들여다보니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잠들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저녁에는 고기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겠군. 호랑이는 황소에게 달려들려고 몸을 움츠렸어요.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옳거니, 방 안에도 아주 맛있는 먹이가 있었네. 호랑이는 방문 쪽으로 어슬렁 어슬렁 다가갔어요.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울었어요. 착하지. 뚝 그쳐, 뚝. 엄마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호랑이가 입맛을 다시며 방문 바로 앞까지 왔을 때였어요. 문 밖에 호랑이가 왔네. 뚝 그쳐. 호랑이는 화들짝 놀랐어요.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아기는 더 크게 울어댔어요. 자꾸 울면 밖에 있는 호랑이에게 던져줄 거야.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호랑이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거참 이상하네. 저 녀석은 내가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지. 자꾸 울어라 울어. 그래야 널 나한테 던져주지. 호랑이는 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 이제나 저제나 아기를 던져주길 기다렸어요.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래, 그래. 여기 곶감이다, 곶감. 이제 그만. 뚝! 그 말에 아기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울음을 뚝 그치지 뭐예요. 곶감? 곶감이 뭔데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지? 설마 나보다 더 힘세고 사나운 놈인가? 그래, 그러니까 아기가 무서워서 울음을 그친 걸 거야.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여기서 우물쭈물하다 곶감한테 걸리기 전에 도망가야겠다.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털썩. 무언가 묵직한 것이 호랑이 등 위로 올라타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바로 곶감이구나. 호랑이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데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건 소를 훔치러 담을 넘어오던 도둑이었어요. 도둑은 호랑이가 소인 줄 알고 올라타서는 호랑이 털을 한 움큼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온몸을 흔들었어요. 이놈의 곶감, 떨어져라, 떨어져. 그러자 도둑도 젖먹던 힘을 다해 매달렸죠. 이놈의 소 왜 이리 힘이 세지? 호랑이는 아무리 몸을 흔들어도 곶감이 떨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무리 곶감이 힘이 세도 빨리 달리면 떨어지겠지. 하지만 곶감은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서운 놈,
제발 떨어져라, 떨어져. 도둑은 도둑대로 소가 너무 빨리 달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아유, 이런 미친 소를 다 봤나? 그렇다고 내가 떨어질 줄 아느냐? 어림도 없지. 호랑이는 숨을 헐떡거리며 밤새도록 달렸어요. 마을을 지나 산속으로, 산속을 지나 또 마을로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았죠. 그제야 도둑은 자기가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도둑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이걸 어쩐다. 어떻게든 호랑이 등에서 내려야 하는데 호랑이가 멈출 생각을 안 하니. 아유.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도둑이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마침 앞에 커다란 나무가 보였어요. 도둑은 호랑이가 나무 아래를 지날 때 펄쩍 뛰어올라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아휴, 이제야 살았다.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도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 달렸어요. 곶감이란 놈이 또 쫓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고개를 몇 개 넘고 동굴로 돌아와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야 살았네. 그 뒤로 호랑이는 곶감이 사는 마을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효녀 심청. 옛날 어느 마을에 앞을 못 보는 신봉사가 살았어요. 신봉사는 아내가 예쁜 딸을 낳자 이름을 청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그만 아내는 청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아주머니, 불쌍한 우리 청이 젖 좀 주쇼. 신봉사는 배고파 우는 청이를 들쳐업고 마을 아주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젖을 얻어먹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신봉사와 어린 청이를 가엾게 여겨 남는 음식이며 헌 옷가지 등을 나누어 주었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청이는 착하고 꿋꿋하게 자랐어요. 어느덧 15살이 된 청이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아버지를 모셨어요. 낮에는 남의 집 밭을 메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느라 새벽에야 잠이 들곤 했죠. 신봉사는 못난 아비 때문에 고생하는 딸이 몹시 안쓰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마을 잔칫집으로 일을 하러 간 청이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신봉사는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갔죠. 신봉사는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걸어가다 그만 발을 헛디뎌 개울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근처를 지나던 스님이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와 신봉사를 구해주었어요. 스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스님은 안타까워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그 말에 신봉사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스님, 눈을 뜰 수 있다는 게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공양미를 바칠 테니 제발 눈만 뜨게 해주십시오. 신봉사는 스님과 선뜻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신봉사는 곧 후회했어요.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공양미 300석이라니. 아휴. 신봉사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청이는 서둘러 저녁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신봉사는 밥상을 앞에 두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신봉사는 스님과 한 약속을 청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양미 300석을 구해볼게요. 청이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칠 뒤 청이는 마을에 떠도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중국으로 장사를 다니는 뱃사람들이 인당수라는 험한 바다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산다는 것이었어요. 청이는 곧 뱃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쌀 300석을 주신다면 제가 제물이 되겠어요. 청이의 이야기를 들은 뱃사람들은 기꺼이 쌀 300석을 내주었어요. 마침내 배가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청이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아침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청아, 오늘따라 반찬이 많구나. 오늘이 무슨 날이냐? 청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청아, 왜 대답이 없느냐? 그때 뱃사람들이 청이를 데리러 왔어요. 그제야 청이는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 절대 못 간다. 아니, 너 죽고 내가 눈을 뜬들 다 무슨 소용이냐? 청아, 내 딸 청아, 나는 눈 뜨기 싫다. 제발 가지 말아라, 청아. 신봉사는 울고불고 소리치며 말렸지만 청이는 아버지를 남겨두고 뱃사람들을 따라 나섰어요. 신봉사는 땅을 치며 통곡했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청이를 태운 배가 인당수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천둥번개가 치고 거센 파도가 배를 삼켜버릴 듯이 밀려왔어요. 뱃사람들은 바다를 향해 절을 하며 빌었어요. 용왕님, 처녀를 제물로 바치오니 제발 뱃길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뱃머리에 올라선 청이도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아버지, 부디 눈을 뜨시어 밝은 세상 보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청이는 바닷속으로 훌쩍 몸을 던졌어요. 청아, 어서 일어나거라.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청이는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죽은 걸까? 청이가 어리둥절해하자 용왕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용궁이란다. 너의 효성이 지극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내줄 테니 아버지를 만나 행복하게 살거라. 용왕님은 청이를 커다란 연꽃 속에 넣어 바다 위로 두둥실 뛰어보냈어요. 마침 뱃사람들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다 인당수 위에 떠있는 커다란 연꽃을 보았어요. 바다 한가운데에 연꽃이 피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우리가 건져다 임금님께 바치세나. 오, 이토록 크고 아름다운 연꽃은 처음 보는구나. 임금님도 연꽃이 너무나 신기해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순간 꽃잎이 활짝 열리더니 연꽃 속에서 청이가 나타났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임금님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청이는 임금님께 절을 올리고 차근차근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죠. 임금님은 청이의 마음에 크게 감동했어요. 그리하여 착하고 예쁜 청이를 왕비로 맞아들였죠. 왕비가 된 청이는 예전에 살던 마을로 사람을 보내 아버지를 찾아보도록 했어요. 하지만 신봉사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마을을 떠나버린 뒤였죠. 청이는 아버지 걱정에 늘 얼굴이 어두웠어요. 어느 날 보다 못한 임금님이 물었어요. 왕비, 어찌하여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소? 아직 눈을 못 뜨신 아버님이 어찌 지내실지 걱정이 되어서요. 임금님은 왕비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나라 안의 장님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여는 것이 어떻겠소? 임금님의 말에 청이는 한결 얼굴이 밝아졌어요. 곧 잔치가 열리고 장님들은 너도 나도 대궐로 모여들었어요. 잔치상마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지고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죠. 장님들을 위한 잔치는 몇 날 며칠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신봉사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청이는 가슴을 졸이며 대궐로 들어오는 장님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켜보았어요. 잔치가 끝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나 해가 저물도록 신봉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끝내 오시지 않는구나. 그때 지팡이를 짚고 대궐 안으로 들어서는 한 장님이 있었어요. 누더기 차림에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었지만 청이는 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청이는 너무나 반가워 버선발로 달려나갔어요. 아버지, 저예요, 청이에요. 뭐, 청이라고? 내 딸 청이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어디, 우리 청이 얼굴 한번 보자. 신봉사는 자기도 모르게 두 눈을 번쩍 떴어요. 그 순간 신봉사의 눈에 밝은 빛이 비치더니 청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래, 내 딸 청이, 네가 청이로구나. 아버지,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두 사람은 너무 기뻐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청이의 지극한 효성에 하늘도 감복하였던 거예요. 그 뒤 효녀 청이는 아버지를 더욱 정성껏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동물말을 알아듣는 아이. 옛날에 동물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살았어요. 아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숲속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마을에 내려온 아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공주님이 놀이개를 잃어버렸대요. 길이가 15자나 되는 놀이개래. 놀이개를 찾아주는 사람한테 공주님을 시집 보낸다고 하네. 내가 그 놀이개를 찾아서 공주님에게 장가들어야지. 아이는 공주님의 놀이개를 찾으러 다녔어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아이는 원숭이 3마리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내 거야. 아니야, 그것들을 주운 건 나라고. 무슨 소리야?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낸 건 나니까 내 거지. 무얼 갖고 그러는 거니? 아이가 원숭이들에게 물었어요. 한 원숭이가 갓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갓을 머리에 쓰고 고개를 까딱이면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기절을 하지. 그런데 이걸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이번에는 다른 원숭이가 호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호미로 등을 긁어주면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살아나. 그런데 이걸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또 다른 원숭이는 채찍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채찍으로 산이나 바다 등을 치면 다 평평한 길로 변해. 그런데 이걸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한참을 옥신각신하던 원숭이들은 아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말로는 해결이 안 되겠어. 시합을 할 테니 심판을 봐줘. 그래, 알았어. 아이는 머리에 갓을 쓰고 손에 호미와 채찍을 들고 심판을 보기로 했어요. 건너편 소나무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야? 좋아. 준비, 출발! 원숭이들은 소나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원숭이들이 들어오는 대로 고개를 까딱이며 말했어요.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이야. 원숭이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요. 아,
갓을 쓰고 있다는 걸 깜빡 잊었네. 그래서 들고 있던 호미로 원숭이들의 등을 긁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살아났어요. 야,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거 나 안 가져. 그래, 너 다 가져라. 원숭이들은 갓과 호미와 채찍을 아이에게 주고는 사라졌어요. 아이는 갓과 호미와 채찍을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깍, 깍. 어디선가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둥지에 있는 새끼까치를 잡아먹으려는 구렁이가 보였어요. 아이는 머리에 갓을 쓰고 구렁이를 향해 고개를 까딱였어요. 그랬더니 구렁이가 기절해 나무 밑으로 떨어졌어요. 어미까치는 새끼까치들을 살려줘서 고맙다며 무엇이든지 도와주겠다고 했죠. 혹시 공주님의 15자나 되는 놀이개를 누가 가져갔는지 아니? 글쎄, 잘 모르겠어. 저 산 너머 황새라면 알지도 몰라. 아이는 산 너머에 사는 황새를 찾아갔어요. 황새는 논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황새야, 혹시 공주님의 놀이개를 누가 가져갔는지 아니? 미꾸라지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잡아주면 가르쳐 줄게. 아이는 채찍으로 개울을 쳤어요. 그랬더니 개울이 평평한 길이 되어 황새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미꾸라지가 쌓였어요. 고마워. 그 놀이개는 잉어가 물어다가 용왕님께 선물로 드렸어. 바닷가로 간 아이는 거북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용왕님의 따님이 병이 나서 죽을지도 모른대. 어떻게 하지? 내가 용왕님의 따님을 고쳐줄 테니 용궁으로 안내해다오. 거북이들은 아이에게 따라오라며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채찍으로 바다를 내리쳤더니 평평한 길이 생겼죠. 그 길을 따라 용궁으로 들어갔어요. 용궁에 도착하니 용왕님의 딸이 죽어서 모두 슬픔에 잠겼어요. 아이는 용왕님께 말했어요. 용왕님, 제가 따님을 살리겠습니다. 정말이냐? 어디 한번 해보거라. 아이가 호미로 등을 긁었더니 용왕님의 딸이 깨어났어요. 고맙구나. 내 딸을 살려주었으니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마. 용왕님, 길이가 15자나 되는 놀이개를 저에게 주십시오. 용왕님께 놀이개를 받은 아이는 대궐로 갔어요. 공주님의 놀이개를 찾아왔습니다. 공주님과 혼인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임금님은 허름한 옷을 입은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봐라, 저 아이를 옥에 가두거라. 아이는 머리에 갓을 쓰고는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죠. 그랬더니 임금님만 빼놓고는 모두 기절했어요. 임금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안하네. 약속을 지키겠네. 임금님은 아이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아이는 호미로 병사들의 등을 긁어주어 살아나게 됐죠. 그리고 공주님과 혼인해서 예쁜 공주와 멋진 왕자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 어느 나라에 어진 임금님이 살았어요. 그런데 임금님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대요. 임금님 귀가 하룻밤 자고 나면 요만큼 자라나 있고 또 자고 나면 그만큼 더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귀가 이렇게 자라다 정말 당나귀처럼 되는 건 아닐까? 임금님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걱정했어요. 임금님은 국리 끝에 가지고 있던 제일 큰 모자를 쓰기로 했죠.
그러나 모자 속에 감추고 있던 귀가 점점 더 자라났어요. 아휴, 이거 큰일이군. 임금님은 곰곰이 생각하다 모자를 만드는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이 귀를 감출 수 있도록 큰 모자를 만들도록 해라. 임금님의 귀를 본 할아버지는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았죠. 임금님 앞에서 귀를 보고 웃었다가는 크게 혼이 날 게 분명했거든요. 나라 안에서 내 귀를 본 사람은 너밖에 없다. 만약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임금님에게 단단히 다짐을 한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모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야. 정말 우스워. 할아버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웃고 모자를 만들다가도 웃고 밥을 먹다가도 웃고 웃음이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모자를 다 만들어 임금님에게 드렸어요. 임금님은 귀가 다 가려지는 모자를 쓰고 매우 만족했죠. 모자가 매우 훌륭하구나. 내 너에게 후한 상을 내리겠다. 하지만 내 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겠지? 예, 임금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임금님의 당나귀 귀가 자꾸 떠올라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혼자서 낄낄거리며 웃는 할아버지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하루는 할아버지가 길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어요. 임금님이 아주 커다란 모자를 쓰셨대. 그래? 왜 그러셨지? 커다란 모자를 쓰면 불편할 텐데. 그건 말이야. 임금님 귀가 하마터면 할아버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뻔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참고 지내던 할아버지는 시름시름 앓았어요. 한 번만이라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너무 말하고 싶었던 할아버지는 삽을 가지고 뒷산 대나무 숲으로 올라갔어요. 대나무 숲에 들어간 할아버지는 누가 없나 사방을 살펴본 뒤 삽으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죠. 구덩이를 다 판 할아버지는 구덩이에 대고 소리쳤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소리치고 나니 할아버지는 가슴이 후련했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구덩이를 잘 덮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가 흔들리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널리 퍼져 임금님도 알게 되었대요. 깜짝 놀란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요상한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려라. 신하들은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렸죠. 그러자 바람이 불어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얼마 후 어떤 농부가 대나무에 베어진 자리에 산수유 나무를 심었어요. 산수유 나무는 금세 자라 숲을 이루었죠. 그런데 또 산수유 나무 숲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산수유 나무의 꽃망울이 터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죠.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래요. 진짜? 설마 당나귀 기일라고. 신하들은 임금님에게 달려갔어요. 산수유 나무 숲에서 괴상한 소리가 납니다. 산수유 나무를 베어버릴까요? 임금님은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내 귀가 당나귀 귀인 게 뭐 어때? 사람들은 내 귀가 당나귀 귀인 걸 다 알고 있잖아. 모두 고개를 들어 내 귀를 잘 보거라. 사실 내 귀는 당나귀 귀이니라.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임금님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커다란 임금님의 귀를 보자 웃음이 나왔지만 혼이 날까 두려워 웃음을 꾹 참았어요. 내 귀가 얼마나 우스우면 대나무와 산수유 나무가 웃겠느냐. 내 귀가 우스우면 얼마든지 웃어도 좋다. 그러자 사람들은 마음 놓고 웃었어요. 그러자 임금님의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임금님은 여태껏 귀를 감추고 살아온 것이 어리석게 생각되었죠. 그 후로 임금님은 커다란 귀로 백성들의 고민과 어려운 사정들을 잘 들어주어 나라를 더 잘 다스렸대요. 꽤 많은 토끼. 옛날 어리석은 호랑이와 꽤 많은 토끼가 살았어요. 어느 날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놈 토끼야, 잘 만났다. 내가 배가 고프니 널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치켜 세웠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마침 잘 만났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배가 고파 돌떡을 구워 먹으려는데 너무 많아서 같이 먹을 친구를 찾고 있었거든요. 돌떡? 그게 뭐냐? 아니, 돌떡도 모르세요? 얼마나 맛있는 떡인데요.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돌떡이 먹고 싶어졌어요. 그 떡이 어디 있느냐? 저를 따라오세요. 토끼는 호랑이를 데리고 자갈밭으로 갔어요. 돌떡은 불에 구워 먹어야 맛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얼른 구워드릴 테니. 토끼는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돌멩이 11개를 불 위에 올렸죠. 이게 돌떡이냐? 돌같이 생겼는데. 그렇죠? 돌같이 생겨서 돌떡이에요. 토끼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참, 돌떡은 꿀을 발라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가서 꿀을 가져올게요. 제가 없는 동안 혼자서 돌떡을 드시면 안 돼요.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호랑이는 돌떡이 먹고 싶어 침을 꼴깍 삼켰어요. 호랑이님이 혼자서 드실지도 모르니 돌떡을 세워놓고 가야지. 하나, 둘, 셋, 넷, 10. 모두 10개구나. 토끼는 일부러 돌떡을 세는 척하고는 깡충깡충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토끼가 사라지자 호랑이도 돌떡을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11? 11개네? 바보 같은 토끼 녀석, 11개인 줄도 모르고. 토끼가 오기 전에 1개만 먹어야지. 호랑이는 새빨갛게 달아오른 돌 하나를 집어 꿀꺽 삼켰어요. 뜨거워. 호랑이는 너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세상이 온통 하얀 눈에 쌓여 호랑이는 며칠 동안 먹이를 구하지 못했죠. 어슬렁 어슬렁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호랑이는 강가에서 토끼를 만났어요. 내 이놈 토끼야. 지난번에는 날 속였겠다. 이번에는 널 꼭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싱싱한 물고기를 실컷 먹게 해드릴게요. 싱싱한 물고기라고? 어떻게? 호랑이는 물고기가 먹고 싶어 물었어요. 토끼는 호랑이를 꽁꽁 얼은 강으로 데려갔어요. 이 구멍에다 꼬리를 담그세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그때 얼른 꼬리를 빼면 돼요. 정말 물고기들이 많이 달라붙어? 그럼요. 걱정 마시고 얼른 꼬리를 담그세요. 호랑이는 토끼의 말대로 얼음구멍에 꼬리를 담그고 기다렸어요. 그럼 저는 물고기를 구워 먹을 양념을 만들어 올게요. 이번에도 토끼는 호랑이를 남겨두고 사라졌어요. 쌩쌩 찬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자 호랑이 꼬리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아유, 추워. 이제 물고기가 많이 달라붙었겠지? 호랑이는 꼬리를 빼려고 했어요. 무거운걸? 물고기가 많이 달라붙어서 그런가? 꽁꽁 얼은 꼬리가 빠지지 않자 호랑이는 힘껏 꼬리를 당겼어요. 우두두두둑 뚝! 그만 호랑이의 꼬리가 뚝 하고 잘렸어요. 아이고, 아유, 내 꼬리. 호랑이는 너무 아파 얼음 바닥 위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이놈 얄미운 토끼 녀석.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다. 며칠 뒤 꼬리 잘린 호랑이가 갈대숲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데 저쪽에서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너 이 녀석, 오늘은 반드시 너를 잡아먹고 말 테다. 호랑이는 단단히 화가 나서 금방이라도 덮칠 것처럼 앞발을 세웠어요. 호랑이님, 여기 계셨군요. 얼마나 찾았다고요. 왜 나를 찾아?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들었던 앞발을 내렸어요. 제가 그동안 참새 잡는 법을 연구했거든요. 호랑이님에게 참새고기를 먹게 해드리려고요. 정말 참새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럼요. 그래? 어떻게 참새고기를 먹는다는 거야? 호랑이님은 여기 앉아서 입만 쫙 벌리고 계시면 돼요. 이번에도 나를 속였다간 단단히 혼이 날 줄 알아. 토끼는 살금살금 뒷걸음질 쳤어요. 요놈, 어딜 도망가려는 거냐? 아이, 저는 저쪽에서 참새떼를 이쪽으로 몰고 와야죠. 아, 그렇구나. 어서 가서 몰고 오너라.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렸어요. 호랑이에게서 도망친 토끼는 갈대숲에 불을 놓았어요. 허이, 허이. 호랑이님, 참새들이 날아가요. 입을 크게 벌리고 계세요. 그래, 오냐? 호랑이가 입을 더 크게 벌리자 여기저기에서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옳지, 참새들이 날아오는구나. 호랑이는 갈대들이 타는 소리를 참새들이 날아오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호랑이는 참새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후끈후끈하지? 뛰어나갈까? 아니야, 조금만 참자. 아, 뜨거워! 호랑이 살려! 갈대숲에서 겨우 도망친 호랑이는 끙끙거리며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토끼를 만나면 걸음아 나 살려라 줄행랑을 쳤답니다. 반쪽이.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 부부에게는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죠. 반쪽이라도 좋으니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부는 아이를 갖고 싶어 날마다 산신령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낮잠을 자는데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우물에 가면 커다란 잉어 3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모두 삶아 먹으면 아들 셋을 얻게 될 것이다. 잠에서 깬 아내가 우물가로 달려가 보니 정말 잉어가 있었어요. 여보, 저 잉어 좀 잡아줘요. 아내는 밭에서 돌아오는 남편에게 잉어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이 잉어를 잡아서 광주리에 넣으려는데 고양이가 나타나 덥석 잉어를 물고 달아났어요. 이놈의 고양이, 개석거라! 남편이 고양이를 쫓아가 잉어를 빼앗았어요. 하지만 이미 고양이가 잉어를 먹어서 반쪽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아내는 할 수 없이 잉어 2마리와 반쪽 남은 잉어를 삶아 먹었어요. 그 후 10달이 지나 아들 새쌍둥이를 낳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와 둘째는 건강한데 셋째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인 반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반쪽이라 불렀어요. 새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부부는 새 아이를 보며 늘 행복하게 살았죠. 첫째와 둘째는 공부를 잘했어요. 반쪽이는 몸이 반쪽이었지만 착하고 힘이 세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농사도 지으며 집안일을 도왔죠. 어느 날 첫째와 둘째는 과거를 보러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다녀오겠습니다. 반쪽이도 과거를 본다며 형들을 따라 나섰죠. 반쪽아, 너 어딜 쫓아오니? 형들은 반쪽이가 창피해 따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반쪽이는 형들을 쫓아갔대요. 반쪽이가 쫓아오자 형들이 반쪽이를 커다란 나무에 꽁꽁 묶어버렸어요. 형들이 떠나자 반쪽이는 나무를 뿌리째 뽑았어요. 반쪽이는 나무를 짊어지고 집으로 갔어요. 반쪽아, 그게 웬 나무냐? 어머니가 묻자 반쪽이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나무를 여기에 심으면 여름에 그늘이 져 시원할 거예요. 반쪽이가 나무를 쿵 하고 내려놓자 나무가 땅에 박히면서 심어졌어요. 반쪽이는 얼른 형들을 쫓아갔죠. 형님들, 같이 가요. 아니, 저 녀석이 또 쫓아오네. 형들이 반쪽이를 커다란 바위에 꽁꽁 묶었어요. 이번엔 못 쫓아오겠지? 형들이 떠나자 이번에는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주며 일어났어요. 그러자 커다란 바위가 덜렁 틀렸어요. 반쪽이는 바위를 지고 집으로 갔어요. 아니, 웬 바위를 갖고 오는 게냐? 어머니가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어요. 여름에 이 바위에 누워 계시면 시원할 거예요. 반쪽이는 바위를 내려놓고 다시 형들을 쫓아갔죠. 반쪽이가 한참을 달려가니 깊은 산속에서 형들이 호랑이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형님들, 제가 이 호랑이들을 잡을 테니 형님들은 먼저 과거를 보러 가세요. 형들이 도망을 치자 반쪽이는 주먹으로 호랑이들을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호랑이 가죽을 등에 지고 형들을 쫓아갔죠.
반쪽이가 호랑이 가죽을 가득 짊어지고 어떤 마을을 지나는데 부잣집 영감이 반쪽이를 불렀어요. 젊은이, 그 호랑이 가죽과 내 딸을 걸고 내기장기를 두지 않겠나? 부잣집 영감은 장기를 잘 두었어요. 이길 것이 뻔했기에 그런 내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반쪽이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장기도 잘 두었대요. 반쪽이가 내기 장기에서 이겼죠. 영감님, 이제 딸을 제게 주십시오. 너 같은 반쪽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 부잣집 영감은 반쪽이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반쪽이가 딸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밤마다 하인들에게 지키게 했죠.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하인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하인들이 잠들자 반쪽이는 부잣집으로 들어갔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주인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고생이 많구나. 반쪽이는 대문 앞에서 자고 있는 하인들의 상투를 서로 묶었어요. 그리고 지붕을 지키는 하인들에게는 솥뚜껑을 씌웠어요. 그리고 다른 하인들의 손에는 북과 북채를 묶어 놓았죠. 반쪽이는 딸을 업고 나오면서 소리쳤어요. 반쪽이가 딸을 업어간다. 그러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야, 내 상투 내놔라. 대문 앞에 있던 하인들은 서로 상투를 잡고 다투고 으악! 하늘이 무너졌다. 솥뚜껑을 뒤집어 쓴 하인들은 하늘이 무너진 줄 알고 소리쳤어요. 집안에 있던 하인들이 팔을 내두르자 둥둥둥 북이 울렸죠. 한참을 달려온 반쪽이가 딸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가마에 태워 데려오지 못해 미안하오. 저와 결혼해 주겠소? 딸은 반쪽이가 믿음직스러워 그러겠다고 했어요. 반쪽이는 너무 좋아 빙글빙글 제주를 넘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반쪽이가 두 눈, 두 귀, 두 팔, 두 다리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대요. 반쪽이와 딸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수다쟁이 부인이 살았어요. 수다쟁이 부인은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죠. 글쎄, 아랫마을에 사는 박선비의 며느리가 어찌나 방귀를 끼어대는지 방귀 냄새가 심리를 간대요. 부인은 할 소리 안 할 소리 가리지 않고 늘 입을 열고 다니며 소문을 냈어요. 집안 사람은 물론 동네 사람들도 수다쟁이 부인을 싫어했어요. 저기 수다쟁이가 와요.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사람들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수다쟁이 부인이 오면 모두 자리를 피했죠. 수다쟁이의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 커다란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어요.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남편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아내에게 말해줘야지.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했죠. 아차, 이 사실을 수다쟁이 아내에게 알려주면 동네방네 소문을 낼 게 틀림없어. 그러면 도둑이 될 텐데. 그래서 남편은 금덩어리를 바위 아래에다 파묻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생각했어요. 금덩어리를 주운 사실을 아내에게 알려도 수다쟁이 아내가 소문을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남편은 금덩어리를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아내의 수다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죠.
다음 날 날이 밝자 남편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시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금덩어리를 묻어둔 바위를 찾아가서 땅을 파보았죠. 다행히 금덩어리는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대로 있구나. 남편은 나무를 하는 것도 있고 바위에 앉아 금덩어리를 집으로 가져갈 궁리만 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해가 하늘 높이 솟았어요. 배가 고파진 남편은 밥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풀었어요. 아, 그러면 되겠구나. 이제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남편은 도시락에 밥을 떠서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단단하고 동글동글한 주먹밥을 여러 개 만들었죠. 주먹밥을 다 만든 남편은 커다란 소나무 아래로 왔어요. 그리고는 소나무 가지마다 주먹밥을 매달았어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지게를 받치고 올라가서 매달았죠. 소나무 아래에서 보니 꼭 주먹밥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죠. 여보, 산에서 이상한 나무를 봤소. 남편은 아내에게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래요?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어떤 나무에 주먹밥이 주렁주렁 열렸지 뭐요? 엥, 거짓말 마시구려. 세상에 그런 나무가 어디 있단 말이오. 수다쟁이 아내는 믿지 않았어요. 정 믿지 못하겠으면 나와 함께 가봅시다. 남편은 아내를 소나무 아래로 데려갔어요. 어머, 정말 주먹밥이 주렁주렁 열렸네. 신기하기도 해라. 아내는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쏜살같이 마을로 내려온 아내는 동네방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소문을 냈죠. 세상에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가 있지 뭐예요. 그런 나무가 어디 있단 말이오. 또 허튼 소리를 하고 다녀? 마을 사람들은 수다쟁이 부인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내는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자 풀이 죽었어요. 여보, 내가 산에서 커다란 금덩어리를 주웠다오. 어머, 그래요? 어디 좀 봅시다. 남편은 이제 됐다 싶어 품에서 금덩어리를 꺼내 아내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머머머머, 정말이네. 이걸 정말 산에서 주웠어요? 아내는 너무 좋아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어요. 수다쟁이 아내는 또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소문을 내었어요. 동네 사람들, 우리 남편이 산에서 송아지만한 금덩어리를 주웠대요. 아니, 이제는 저런 거짓말까지 하네. 아유. 마을 사람들은 수다쟁이 부인의 말을 믿기는커녕 비웃었어요. 그 후 수다쟁이 부인은 수다병을 고치고 말을 가려서 하게 되었답니다. 금덩어리를 팔아 부자가 된 남편은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정답게 살았대요.